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관여하는 게 암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환우 여러분 치료하느라 신경 많이 쓰이시고 고생이 많이 하고 계시라는데, 앞으로 먼 미래에 내가 완치가 돼서 즐거워하고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상을 하고 그때를 기대하면서 항상 최선의 치료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사기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말하거든요. 이제 1기, 2기, 3기, 4기. 암이 진행되는 정도를 말하죠. 근데 진행되는 정도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원발암이 어떤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난 경우를 이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하고는 다르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될 수 없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어떤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또 증상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들을 같이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악액질이라고 하는 어떤 음식을 충분히 먹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영양 대사시키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생리적인 기능이 다 무너져 버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악액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검사 데이터들을 좀 같이 겸해서 보거든요. 요산 수치를 이제 본다든가, 요산 같은 경우가 강력한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말기에 들어가면 많은 산화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후 수단으로 나오는 게 요산입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말기로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여러 장기가 이제 기능 부전 상태로 빠지거든요. 이때 이제 간 기능이 오게 되면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암모니아 수치가 많이 상승을 하면 이런 경우에도 말기로 가고 있구나. 간 기능을 봐가지고 알부민 수치가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간이 제대로 이제 일을 못해서 이제 우리 생리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 그리고 CRP가 아주 상승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환자분한테 어떤 말기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딱 우리 잘라가지고 알려줘야 된다, 알리면 안 된다,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실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 요즘에, 예전에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는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환자한테 그래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주치의들도 진단을 내리면서 환자는 없이 가족들한테만 이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워낙 주변에 이제 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 나오고 되면은 그걸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환자들한테 직접 알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 환자의 성격이라든지 환자가 어떤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떤 알려도 된다, 아니면은 알리지 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보면 저희들은 환자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그런 것은 의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하고 있던 일 중에서 뭔가가 마무리돼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그 환자가 필요한 시간을 뺏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알리는 게 좋고, 단지 알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알릴 건지, 아주
얼마 못 산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가 좀 심각하지만 뭐 노력을 해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드럽게 환자가 너무 충격을 받지 않게끔 하면서 알리고 또 혹시 그 환자 반응에 따라서 어떤 반응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정보를 진행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저희는 환자가 이 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 마당에서는 마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정리할 수 있는 선택권은 꼭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죠. 엄청 아주 사소한 거에도 아주 충격을 받고 예민하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또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알려야 된다, 알리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로서는 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암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어떤 죽음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무섭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는 고통, 환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죠.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통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성 통증이란 말을 쓰거든요. 다른 어떤 증상보다도 암성 통증이 심한 증상을 나오죠. 왜 이게 암성 통증이 다른 증상보다 심하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가 작을 때는 별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암을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없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암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주변을 압박을 하면 이런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나오고 이 압박을 받는 어떤 장기의 기능이 깨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심해져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통증이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암성 통증이고, 그래서 이제 말기 암인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게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이죠. 마지막 어떤 우리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오기 때문에 이때 가족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항상 이 말기암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롭거든요. 혼자예요. 고통을 받는 것도 혼자거든요. 근데 가족들의 배려까지 없다면은 정말 큰 고통이거든요. 이럴 때는 가족들이 옆에서 힘이 돼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암을 치료하는 가족들에 대한 치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환자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 건지, 그러면 가족으로서 어떤 배려를 해야 될 건지, 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미리 여기에 대한 안배를 하고 또 이렇게 환자가 힘들어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기가 되면은 어떤 통증 문제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 문제, 이 두 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약물 통증에 대해서 이제 약물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사실 약물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비마약성인 약물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약성인 약물을 사용하게 돼요. 이 펜타닐 계열이나 아니면은 몰핀 계통까지 가는데, 이런 그런 약제들은 또 약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통증에 대해서 약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약 이외에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찾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은 그만큼 또 햇빛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햇빛을 보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고통을 좀 감해주는 그런 게 있고, 또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시선을 또 좀 다른 데로 돌려서 우리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겠고, 수면.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수면이 어려워요. 그럼 또 수면이 어려운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통증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이거는 본인 스스로 잠을 잘 못 자면은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멜라토닌 제제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서라도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열 치료, 우리 체온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치료들도 통증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많이 하는 도수 치료라든지 또 만성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장비를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암종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림프 부종이 있다든가 그러면 림프 부종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거, 그리고 또 근골격계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마사지랑 이런 방법도 동원할 수 있고, 샤워라든지 그 목욕을 하면서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은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우리 암 환자들이 나중에 가면은 통증이 우리가 그 암이 있는 위치, 그 육체에서 나오는 통증도 있겠지만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들, 만성 통증의 특징이거든요. 통증을 유발하는 곳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통증보다도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통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결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통증 중에 보면은 말초신경염 증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음식도 여기에 관여를 해요. 아주 신선한 음식이나 그리고 과일, 야채 등도 마찬가지로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이거 가지고 다 안 될 경우에 보조적으로 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그 만성 피로가 오죠. 그래서 만성 피로가 오는 거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암이라는 것 때문에 피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암은 일단은 모든 우리가 대사가 떨어져요. 암세포가 크기 위해서는 우리 정상세포에 가는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항암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술, 방사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급성기에 대한 항암 치료가 끝나더라도 그게 꾸준히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기저질환이 있는가부터 좀 살펴보라고 그래요. 우리 암 환자들이 기저질환으로서 피로가 올 수 있는 것은 되게 갑상선 질환인 경우가 많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게 되면 그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또 우리가 부신 기능을 보거든요.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으면 기저질환을 해결해 줘야 되고, 우리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항암이나 수술, 방사선 하는 가운데 발생한 이제 피로가 이제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되게 운동을 첫째 권해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 어떤 무리한 운동보다는 평소 때 아주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약간의 근력 운동도 포함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짜증이 나면은 피로도가 더 쌓이거든요. 이건 스트레스예요. 암 환자는 스트레스가 참 많죠. 항상 머릿속에 암이라는 어떤 커다란 우리 머릿속에 먹구름을 하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우리 피로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면도 중요해요. 수면을 우리가 잠을 잘못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찌뿌둥하니 컨디션이 좋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숙면을 취하지를 못하면은 환자들의 피로도가 엄청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는 음식을 잘 먹고, 우리가 항산화제가 충분히 포함된 어떤 과일이나 야채라든지 이런 건강식을 섭취를 하는 게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암 환자가 식욕 부진이 오는 경우는 대개 이제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입맛이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물에 의해서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회복하는 동안에 우리가 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피로가 많이 쌓이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원인을 이제 없애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항암을 할 때 식욕 부진이 심하면 뭐 약을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것은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같이 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식욕 부진 해결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결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죠. 우리가 환자분들이 침대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도 누워 있으면 입맛이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입맛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력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이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그래요. 어떤 음식이 그 환자한테 맞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또 조리법도 좀 변화를 주고, 또 우리 환자들이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병원에서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똑같은 밥도 밖에 나가서 가서 사서 먹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잘 먹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 물어보면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단지 내 미각이 변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걸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약간 허기가 지거든요. 우리 말이 있잖아요. 이제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서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허기가 지면서 입맛을 약간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입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어때요? 여러 가지 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어떤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가운데 기분이 풀어지게 되고 또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잠을 잘 자야죠. 잠을 못 자면 우리 아침에 잠 못 자는데 일어나면 밥입맛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암으로 인한 피곤한 이런 상태에서 잠까지 잘 못 자게 되면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욕이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항산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충해 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거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신선한 야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 문제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특히 구내염 같은 게 있으면은 미각이 떨어지면서 입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내염 같은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 장 기능 개선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그러면 식욕이 없거든요. 그러면 변비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아니면 배에서 헛배가 찬다든지 아니면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위 같은 경우에 더부룩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치료, 뭐 유산균을 준다든지 아니면 소화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 안에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또 치료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식욕 부진은 다양한 방법들인데 그 외에 또 뭐냐면 미각 변화가 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항암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각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방법들, 특히 미각 개선할 때는 우리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가 이야기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한다면 식욕 부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은 항암 약물에 의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 상처가 회복하거나 또 수술 상처에 감염이 생겨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수술하는 가운데 사용했던 약물에 의한 부작용 같은 거, 그리고 방사선을 하게 되면 그 방사선에 의한 여러 가지 화상을 입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지고 또 식사를 잘못하고 하는 가운데서 피부에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항암 약물을 쓰는 경우는 너무 심하면 약물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약물을 조절하는 방법, 수술을 하고 나서 오는 이런 경우는 감염이 왔으면 감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킬로이드가 생겼으면 킬로이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방사선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피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그래요. 사실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왜냐하면 목욕을 자주 하고 비누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만큼 피부가 빨리 탈피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건조해지기가 쉬워요. 우리 피부에 약간의 그 유지 성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벗겨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에서 습기가 발산이 돼서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누 같은 걸 쓰더라도 가능한 한 저자극성 비누들, 특히 유아들이 쓰는 비누를 쓰는 경우가 저자극성 또는 무자극성이거든요. 이런 걸 쓰면 피부에 자극이 적을 거고요. 또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능한 한 신선하고 미네랄이 좀 충분하고 또 오메가3 같은 게 많은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피부 안에 세포 탈수를 막고 세포막이 튼튼해지면서 피부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은 세포가 훨씬 더 탄탄해지고 그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비누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누가 있고 요즘에는 물비누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물비누는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성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비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항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거든요. 근데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가능한 한 써서는 안 되고, 스테로이드는 또 면역을 떨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썩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점은,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긁거나 문지르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상처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암을 할 때 탈모가 오는 경우도 보면은 다 세포독성 항암제 때 오거든요. 모공세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게 되고, 여기에 산화물들이 모공세포를 파괴해가지고 탈모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암제가 왜 머리카락이 타겟이 되냐면, 우리가 머리카락은 상당히 빨리 자라는 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발톱, 머리카락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자라는 그 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타겟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탈모를 막아주는 방법에서 1차적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때요? 이게 항암을 약이 들어갔을 때 이 모공세포에 항암제가 많이 못 가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머리를 차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주 저온을 되게끔 만들면 이게 안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돼서 우리 항암제가 많이 안 가게 되죠. 그래서 항암제가 적게 가니까 손상을 적게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항암이 끝나고 나서는 또 어때요? 항암제가 이제 사라져 버리고 났을 때는 혈액순환이 빨리 돼서 모공세포가 손상받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암제의 약효가 끝나고 방광기가 지난 경우에는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보면은 어느 정도 머리 주변에 우리가 샤워를 한다든가 머리 감을 때 약간의 충격을 조금씩 자극을 주는 게 상처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면은 이런 경우에도 그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샴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모발 손상이 더 올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비누를 사용을 해서 감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탈모가 돼버린 경우에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머리카락이 막 우수수 다 빠지니까. 근데 우리가 항암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머리카락은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흰머리가 있던 분들도 검은 머리로 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머리카락이 이전보다도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거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항산화제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머리카락이 빨리 낫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환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환자들은 항암을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한 번 1차는 조금 약하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1차에서부터 엄청 심한 부작용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럼 환자들이 물어봐요. 아, 나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항암 효과도 없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심하게 오는데 이러면은 암은 치료는 잘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그거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 효과가 안 나고, 부작용이 많은 사람은 치료 효과가 많이 나고, 그거는 뭐 약간씩은 뭐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근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한테 심리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강조하거든요. 암은 어떤 육체적인 병도 맞지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관여하는 게 암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목숨하고 결부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안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딱 그 부분에 어떤 우리 생명이라는 부분을 한번은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건드려 줘야 우리 환자들의 불안증이나 이런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면, 아, 너 괜찮아, 아니면 너 무조건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긍정적인 것을 느끼려면 첫째는 암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알므로써 내가 내 스스로를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숨에 대한 너무 애착을 갖거나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유한생명이라는 거죠. 무한생명이 아니고 유한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부분을 없애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만드는 게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없애는 방법인데, 사실 말은 쉽지만 그 실천하기 엄청 어렵거든요. 그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죠.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친제들, 또 아니면 의사들, 아니면은 여기에 어떤 심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지, 또 뭐 저희는 이제 우리가 환자들한테 그 칼 사이먼튼의 유도 심상 같은 경우, 암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또 요즘에 많이 하는 MBSR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심리를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뭔가가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목숨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암 환자는 한 불면증이 한 50에서 60% 정도의 환자들이 불면증을 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첫째는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암이라는 진단에서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우울증, 공포감, 막 분노 이런 부분들이 다 쌓여가지고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수술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고 나서 뭐 화장실을 뭐 자주 간다든지, 또 대장암 같은 경우는 금방 변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서 잠을 못 잔다든지, 또 근골격계 이렇게 통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워 있으면은 막 온몸이 개이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거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 질환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심리적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자게 만들 건가,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잠을 자려면. 첫째는 잠을 자기 전에 절대 침대에 눕지 말라. 그런 조언을 많이 해요.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할 때만 이렇게 침대에 들어가라. 근데 우리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혹시라도 누워있으면 잠들까 봐서 미리 침대에 들어가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잠에 더 긴장이 돼가지고 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잔다고 졸립다고 생각할 때 침대에 들어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30분 이내에 잠이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게 원칙이에요. 일어나서 다시 졸려올 때까지 눕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낮에 가능한 눕지 말고, 그리고 낮잠을 자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에 늦게 간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간식을 먹게 되면 이 간식을 소화를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은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잠을 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잠을 자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완전히 깜깜하게 하고 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약간 불을 켜놓고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청색등을 켜는 것을 금해야 돼요. 청색등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산화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수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을 섭취를 하는 게 좋은데 저녁 늦게 섭취하는 것은 안 좋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면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만약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면증 약을 먹으면 몸에 해롭고 습관성이 되고 암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멜라토닌 제제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우리가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청하거든요. 근데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가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멜라토닌을 보충을 해주면 되고, 근데 그래도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면 유도제라는 것을 먹죠. 근데 우리 수면 유도제를 먹는 환자가 꺼려요. 되게 이제 습관성이 된다 해서 그렇죠. 근데 이 약들이 그렇게 빨리 습관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몇 달을 먹어야 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자주 반복해서 먹는 것은 몇 달간 이렇게 장기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내가 잠을 잘 안 올 때 한 번씩 먹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을 안 먹어서 잠을 설쳐가지고 그 다음날 힘든 것보다는 조금 이 약을 좀 먹어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그 다음날 훨씬 더 컨디션도 낫고, 또 여러 가지 암 치료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먹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드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우리 항암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손발 저린 증상이 정말 심합니다. 특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항암제라 하면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고, 그 다음에 표적치료제가 있고, 면역 항암제가 있어요. 면역 항암제나 표적치료제는 그렇게 심한 손발 저린 증상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를 통째로 죽이는 작용을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고, 표적이나 이런 거는 유전자를, 그 암 성장 신호를 주는 유전자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손발 저림 증상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세포독성 항암제는 산화물을 많이 만들어서 죽이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 손이나 발에 가는 말초신경에 우리가 항암제가 산화물을 만들어서 이게 수초를, 그러니까 우리 신경이 있고 그걸 싸고 있는 수초가 있거든요. 신경 수초가 있어요. 신경 수초를 벗겨내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방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발 저리는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미리 조금 더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손발 저림에 대한 치료를 같이 겸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증상이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초를 벗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초를 벗겨버리고 나서 손발 저린 증상이 심해져서 이걸 치료해갖고 회복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오기 전에 못 벗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항산화제죠. 그래서 보통 이런 항산화제는 우리가 비타민 C라든지 또 알파리보이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항산화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비타민 B12가 이런 말초신경염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약으로서 기능식품 보조제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로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켜서 산화물이 이게 신경을 건드리는 것을 이제 막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온열치료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족욕기라든지 이런 거다. 그리고 항상 어디 밖에 나오면 뜨뜻한 물에 담궈가지고 발을 좀 담궈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렇게 이제 방법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운동 자체가 혈액순환이거든요. 우리가 그 혈액순환 개선시켜주는 이런 우리가 약물을 사용할 때도 혈액순환 개선제를 또 같이 사용해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운동이 그런 효과를 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그런 손발 저린 것도 약간 심리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많아요. 되게 손발 저린 게 낮에는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손발 저린 게 심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낮에는 어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선이나 관심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저리고 하는 부분들을 잘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견딜만 해요. 근데 저녁은 모든 게 시선이 이쪽으로,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랬을 때 좀 더 아주 심한 통증으로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특히 스트레스가 아주 또 역할을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녁에 잘 때 이 스트레스에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잠을 못 자면서 관심이 이 손발 저린 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타민이라든지 이렇게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수초를 벗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선한 과일, 야채, 그리고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암 환자들이 치료하는 동안에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수술도 받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항암하는 경우는 항암제가 우리 호중고를 파괴를 시켜서 이 감염 위험이 아주 높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루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감염이 가장 잘 오는 것은 구강에서부터 장을 통해서 오는 감염이 많다고 봐야 돼요. 구내염 같은 게 오는 것을 예방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을 음식이 아주 불결한 음식 이런 부분들을 피하고 신선한 음식, 그 다음에 상하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서 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지 않게끔 막아줘야 되고, 그러려면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익균들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유산균 제제를 먹어서 장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 음식 먹는 습관이라든지 너무 막 기름진 것을 좋아한다든지 막 야식이나 막 간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래서 장이 힘들게 되면 그만큼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루트가 폐잖아요. 폐이기 때문에 특히 폐에 대한 감염도 구강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강이 아주 중요해요. 구강 위생에는 구강 내에 있는 치아예요, 치아. 그래서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항암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어떤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게 있으면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강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폐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때요? 뭐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이 약해지면서 기관지염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폐 루트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피부가 있죠. 피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운동하거나 하면서 상처가 나질 않아야 돼요. 상처가 나면은 그만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빨리 낫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뭐 바늘이 찔린다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큰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로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은 요로가 짧아요. 그래서 한 3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질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방광염이나 요도염 아니면은 신우염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그만큼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증상이 좀 심해지죠.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돌아다닐 때 마스크 같은 거 잘 쓰는 게 좋고, 특히 매연이라든지 이런 황사라든지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외출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고, 공기 좋은 곳에 가 있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아니면 꼭 마스크를 나갈 때는 쓰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특히 요로 계통에서는 질에 있는 위생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여성들 소변을 오래 참는 게 감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변을 잘 보는 거, 오래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강세포도 아주 빨리 성장하는 세포로 구성이 점막에 세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어요. 세포가 파괴가 돼요. 일단은 제일 먼저 잘 오는 게 구강에 잘 오는데, 구강에 세포에 파괴가 돼서 2차적으로 감염이 와가지고 구내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구내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음식 먹기도 어렵고, 또 미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맛도 떨어져서 식욕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통증도 아주 심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강 건강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극성 있는 짜고 맵고 그다음에 거친 음식 이런 부분들을 피해줘야 구강에 상처를 입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 거고, 미각을 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각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아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충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구강 안에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래서 구강 청결이 중요해요. 칫솔질을 하는 거라든지, 그것도 칫솔도 아주 부드러운 걸로, 거친 것은 어때요? 이빨 치주에 손상을 입어서 치은염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치주염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훨씬 더 악화가 되고 통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구강 위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은 뭐 포비돈으로 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산화질소가 상당히, 제 경험으로 했을 때 산화질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하고, 그리고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면 안 돼요. 건조하게 만들면은 그만큼 안에 건조해지면서 구강 세포가 그렇지 않아도 항암 제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건조해지면은 파괴가 더 빨리 돼서 감염이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특히 이제 물 같은 것을 좀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항상 구강이 건조해지려면 건조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대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개 제일 많은 것은 항암 약물을 사용한 경우에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이 보통 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한 50%에서 한 60% 정도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항암이나 다 끝나고 났을 때 약간 회복되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항암을 하고 나서 나 기억력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걸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인지기능 장애는 그러니까 암이 악화될수록 인지기능 장애가 좀 더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지기능 장애를
치료해야 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인 제거예요. 그럼 원인 제거라는 것은 항암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우울증이나 공포스러운 이런 마음이 인지 기능을 떨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을 해줘야 되냐? 어쨌든 우리가 인지 기능은 뇌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 특히 이제 오메가3라든지 그 외에 이제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항산화제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고요. 또 심리적인 부분이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 옆에서 대화를 많이 해주고 안정을 시켜주고 불안감을 해소해주면은 그만큼 인지 장애가 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장애는 대화가 적을수록 인지 장애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환자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우리가 인지 장애는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요. 뭐 책을 독서를 한다든지, 뭔가 취미생활, 뭐 뜨개질을 하든지, 뭐 어떤 악기를 하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지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지 장애가 이렇게 올 때는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도 한 번 정도는 약물 사용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더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동안에 근육통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이제 근골격계라고 하죠. 뼈하고 이런 부분들. 잘 오는 경우는 대개 이제 수술 끝나고 오는 경우에는 어느 한 장기 부분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을 장기 드러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대칭해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주 사소하게 조그만 덩어리를 드러내서 대칭이 얼마나 깨지겠느냐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정말 아주 예민해요. 말이 그래요. 우리가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은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발가락에 왔는데 왜 두통이 오느냐?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서 발가락 주변에 있는 근육이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달라지는 움직임이 머리끝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두피에 있는 근육들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두통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 근골격계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올 수가 있고, 항암을 하거나 또 우리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전립선암이라든지 항호르몬제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뼈가 약해져요. 뼈가 약해지면 이게 이제 관절염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절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들은 근골격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오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균형이 깨지고 어쨌든 뼈가 약해지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근골격에서는 첫 번째가 근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봐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이런 분들이 관절까지 약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걷는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어렵잖아요. 또 우리 운동하신 분들이 되게 암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면은 어디엔가 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올라가고 좀 경사진 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해야 운동하는 기분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는데 가능한 한 걷는 운동을 해서 오히려 통증을 완화될 수 있으면 좋은데, 걷는 것을 좀 하기도 어려운 환자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는 사이클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정 어렵고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한다면 기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저는 그래요. 우리 환자들한테 정 힘들면 침대에서 뒹굴기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서 그러는 동안에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관절에 대한 부분들은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을 써야 되겠지만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가능한 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자기만의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나오거든요. 이게 만성 통증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통증에 대한 통증이 있었을 때, 원인이 있었을 때 이 통증이 머리에 계속 자극이 돼서 머리에서 이 통증에 대해서 자극이 없어도 통증으로 인식하게 돼버리는 게 만성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원인이 있던 부위에서 신호가 가는 부분을 차단시켜주는 이런 치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통증에는 그 수면도 관여를 해요. 우리가 잠을 잘못 자면은 평소에 아프지 않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못 자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런 통증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게 같이 얹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육이나 이런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약물을 써야 되는 거죠. 약물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쓰는 약물은 가능한 한 약물 중에서 면역을 떨치지 않는 약물들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사이드라고 하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진통제, 일반적인 뭐 브루펜이라든지 뭐 디클로페나 뭐 이런 약제들은 되게 엔사이드라고 돼 있는 이런 약제들은 진통 효과는 좋지만 이 면역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약제들은 쓰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비마약성으로 일반적으로 권하는 약제들은 대개 이제 타이레놀이나 아니면은 트라마돌 계통의 약을 환자한테 권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마약성 있는 그런 약제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마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 정말 견딜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가 나중에 중독이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들은 중독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독은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제들은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 식욕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 증상이 많이 나오고, 변비가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약으로 아닌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움을 주면 약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이나 관절에 대한 통증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저는 항상 이런 부분 정보를 많이 알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이걸 들어서 뭐 여기에 오는 강의를 듣고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쭉 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 만들어지는 게, 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내 스스로 치료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한 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틀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